왜 살렸어요? 그 애는 죽었어야 했어요. 여자의 떨리는 목소리에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당신이 살린 건 아이가 아니라 폭탄이에요. 이제 당신도 당신 가족도 모두 끝이에요.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절박한 경고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산도 소용없을 만큼 억수 같은 빗소리가 귀를 때렸다. 편의점에서 나와 골목으로 접어드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빗소리에 섞인 잡음인 줄 알았는데 몇 걸음 더 가자 확실해졌다. 울음소리였다. 쓰레기 더미 사이 검은 비닐봉투 하나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갓 태어난 듯한 아이가 있었다. 피투성이에 온몸이 차가웠다. 숨은 겨우 쉬고 있었다. 이게 무슨... 간호사로 10년을 일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이런 일을 마주칠 줄이야. 맥박을 확인하고 체온을 재고 기도를 확인했다. 위험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이 아이는 살 수 없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고 골목은 텅 비어 있었다. 비만 미친 듯이 쏟아질 뿐. 나는 재킷을 벗어 아이를 감싸고 차로 뛰었다. 병원까지 가는 내내 손이 떨렸다. 아이의 체온이 너무 낮았다. 숨소리도 들릴 듯 말 듯 했다. 응급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아기예요.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했어요. 의료진이 순식간에 아이를 데려가고 나는 그대로 복도에 주저앉았다. 손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옷은 흠뻑 젖어 있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의사가 나왔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어요. 저체온증에 탈수까지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살았다. 그걸로 충분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다. 36. 5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사는 삶이 이제 익숙해질 만도 한데 가끔은 이렇게 쓸쓸했다. 사람을 돌보는 일이 내 직업이었지만 정작 내 삶은 텅 비어 있었다. 그런데 오늘 이 작은 생명이 나를 필요로 했다. 그날 밤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이 아이를 찾지 않고 실종 신고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흘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경찰도 복지기관도 그 누구도 이 아이의 보호자를 찾지 못했다. 출생 기록도 없고 신고된 실종건도 없었다. 퇴근 후 신생아실로 향하는 게 일상이 됐다. 동료들은 물었다. 정민아, 왜 그렇게 그 아기한테 신경 써? 네가 키울 것도 아니잖아. 대답하지 않았다. 나도 왜 그러는지 정확히는 몰랐다. 그냥 이 아이가 혼자라는 게,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 마치 내가 그랬던 것처럼. 어느 날 병실 앞에 서성이는 한 여인을 발견했다. 중년 여성이었다. 긴 코트를 입고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보고 있었다. 아이를 보자마자 굳어버린 얼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 살아 있었나요? 그 순간 내 직감이 경고했다. 이 여자는 뭔가 알고 있다.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경찰도 복지기관도 그 누구도 이 아이의 보호자를 찾지 못했다. 출생 기록도 없고 신고된 실종건도 없어서 병원 측은 난감해했다.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보통은 누군가 찾으러 오거든요. 아이는 점점 회복되고 있었고 작은 몸이지만 생명력은 강했다.
보육기 안에서 조용히 숨을 쉬는 모습을 보며 나는 묘한 책임감을 느꼈다. 이 아이를 살린 건 나이고 지금 이 아이에게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담당 사회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일단은 보호시설로 보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절차상 맞는 방향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이 아이는 왜 버려진 걸까? 누가, 왜, 어떤 이유로 이런 짓을 한 걸까? 병원을 나서던 날, 복도 끝에서 중년 여성이 나를 보고 있었다. 긴 코트를 입고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눈이 마주쳤지만 그녀는 곧 돌아서서 사라졌다. 기분 탓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다음 날 그 여자는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병실 앞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보고 있는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당신, 누구세요? 나는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를 한 번 더 바라보더니 빠르게 복도를 빠져나갔다. 뭔가 이상했다. 그녀는 분명 이 아이를 알고 있었다. 그 여자는 사흘 뒤 다시 왔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다. 병실 문 앞에 서서 망설이듯 손을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여자에게 나는 먼저 말을 걸었다. 이 아이를 아시나요? 그녀가 고개를 들자 눈가가 붉은 것이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그 애가 살아있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여자는 말을 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네, 살아있어요. 당신이 어머니신가요?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아니, 이건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다. 안도도 아니었고 기쁨도 아니었다. 그녀의 눈엔 두려움이 가득했다. 아니에요. 전 그냥 말을 잇지 못한 채 그녀는 다시 돌아서는데 이번엔 내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뭔가 아시는 거 있죠? 이 아이가 왜 버려졌는지, 누가 버린 건지.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나직이 말했다. 알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예요. 침묵이 흐르고 조용한 복도 먼 곳에서 의료기계 소리만 들렸다. 그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사흘 뒤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만나요. 병원은 위험해요. 위험하다니, 무슨. 제발. 그녀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쪽지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고 황급히 사라졌다. 쪽지엔 주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혼자 오세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 아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약속 장소는 외곽의 허름한 카페, 손님도 거의 없고 주인도 신경 쓰지 않는 곳.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10분쯤 지나자 문이 열리고 모자를 쓴 그녀가 들어왔다.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당신이 그 아이를 살렸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왜 살렸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나는 되물었다. 뭐라고요? 왜 그 애를 살렸냐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감사는커녕 원망에 가까운 톤이었다. 그 애는 죽었어야 했어요. 나는 말문이 막히고 나의 손은 저절로 주먹을 쥐어졌다. 무슨 소리예요? 그게 무슨. 들어보세요. 그녀는 서류와 사진 몇 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내 앞으로 밀었다. 나는 천천히 꺼내보았다. 병원 기록, DNA 검사 결과, 그리고 한 남자의 사진. 이 사람이 누군데요? 그 애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정계에서 가장 권력 있는 사람 중 하나예요. 그의 존재가 알려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그의 경력도, 가족도, 그리고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봤다. 저도요. 그래서 아이를 죽이려 한 거예요. 아니에요. 전 몰랐어요.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웠어요. 나는 서류를 다시 봤다. 출생 기록 말소, 병원 기록 조작, 심지어 폐기 명령까지.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 당신이 그 애를 살린 순간부터 당신도 표적이 된 거예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내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목소리 하나가 차갑게 흘러나왔다. 조용히 사라지면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전화는 끊겼고 손이 떨렸다. 그녀는 나를 안쓰럽게 바라봤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카페에서 받은 서류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읽어봤다. 읽을수록 등골이 오싹해졌다. 아이의 아버지는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깨끗한 이미지, 가족 중심의 정치인. 하지만 그 이면에는 치밀하게 감춰진 비리가 있었다. 불법 정치자금, 부동산 투기, 그리고 여러 명의 여성과 맺은 은밀한 관계들. 그 여자가 건넨 서류 속에는 DNA 검사 결과가 명확했다. 아이는 그의 친자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 한 재벌가의 비서였다.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리려다가 실종됐다. 공식 기록상으로는 자발적 사직 후 해외 이민이었지만 실제로는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몰랐다. 자료를 더 넘기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다. 상속 구조였다. 그 남자에게는 적자가 없었다. 부인과는 사실상 별거 중이었고 자녀도 없었다. 만약 혼외 자식의 존재가 밝혀진다면 법적으로 상속권이 발생한다. 재산뿐 아니라 모든 비리의 연결고리를 쥔 사람이 바로 그 아이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운 거구나. 아이를 죽이면 증거가 사라진다. 상속권도 스캔들도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된다. 나는 다시 그 여자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 애는 죽었어야 했어요. 그녀의 말은 협박이 아니라 경고였다. 살아남으려면 이 아이를 포기하라는. 핸드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도 모르는 번호. 나는 받지 않았다. 하지만 문자가 도착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당신에겐 가족이 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 가족까지 조사했다는 뜻이었다. 며칠 뒤 그 여자가 다시 연락을 해왔다. 만나자고 했다. 이번엔 더 외진 곳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다. 뒤따라오는 차가 있는지 계속 백미러를 확인하면서 그녀는 강가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왜 다시 부른 거예요? 나는 다짜고짜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제가 그 애 엄마를 알았어요. 뭐라고요? 저는 그분의 동료였어요. 같이 일했죠. 그분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저한테 처음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 아이를 낳지 말라고 했어요. 그 사람 앞에서 버틸 수 없을 거라고. 하지만 그분은 끝까지 낳겠다고 했어요. 자기 아이라고, 지킬 수 있다고. 그래서요? 그 뒤로 그분은 사라졌어요. 회사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리고 3개월 뒤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아기 소식을 들었어요. DNA 대조는 안 됐지만 전 알았어요. 그 애라는 걸. 그럼 당신은 왜 그 애를 죽였어야 한다고 한 거예요? 그녀는 나를 똑바로 봤다. 살리면 죽임을 당하니까요. 그 애도, 그 애를 지키려는 사람도. 침묵이 흘렀다. 바람만 차갑게 불었다. 그럼 그 아이 엄마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아마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다음 날부터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집 앞에 낯선 차가 세워져 있었다. 검은색 세단. 차 안엔 사람이 앉아 있었다. 선글라스를 낀 남자.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천천히 담배를 입에 물었다. 위협하듯이. 차에 시동을 걸었지만 손이 떨렸다. 백미러로 뒤를 확인했다. 그 차는 따라오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감시하듯이. 회사에 도착했을 때 익명의 이메일이 와 있었다. 당신이 품고 있는 건 아이가 아니라 폭탄입니다. 첨부 파일은 없었다. 발신자 추적도 불가능했다.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다. 점심시간에 카페에 갔는데 낯선 남자가 다가왔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나는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그는 내 팔을 붙잡았다. 도망가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 편이에요. 편. 무슨 소리예요? 병원에 있는 아이 말이에요. 그냥 넘겨주세요. 그럼 이 모든 게 끝나요. 조용히.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싫다고 하면요. 남자는 차갑게 웃었다. 그럼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도. 그는 명함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고 떠났다. 명함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저 전화번호 하나뿐.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분명 잠갔는데. 심장이 쿵쾅거렸다.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거실은 아무렇지 않았다. 하지만 서재로 들어가는 순간 숨이 멎었다.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내 가족 사진이었다. 조카의 얼굴에 위협적인 표시가 그어져 있었다. 옆에는 쪽지가 있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48시간. 손이 떨렸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전화기를 꺼내 그 여자에게 전화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번호는 이미 사용 중지된 상태였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또 그 검은 차가 있었다. 이번엔 2대의 차가 나를 양쪽에서 감시하고 있었다. 일을 하면서도 집중을 못하고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다. 혹시 또 협박 문자가 올까봐. 저녁 병원으로 가서 아이를 봐야 했다. 마지막으로 이 아이를 정말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병실에 들어서자 아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작은 손, 작은 숨결. 너무나 연약한 생명. 내가 손을 뻗자 아이가 눈을 뜨고 내 손가락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마음이 정해졌다. 간호사가 들어와 물었다. 보호자 결정되셨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네, 제가 맡겠습니다. 정말요? 쉽지 않을 텐데. 괜찮아요. 나는 아이를 내려다봤다. 이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임시 보호자 신청을 하겠다고. 그리고 경찰에도 연락했다. 협박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다음 날 블랙박스 영상과 협박 문자를 모두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담당 형사가 갑자기 전화를 해왔다. 죄송합니다만 이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예요.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고. 그게 무슨... 전화는 끊겼고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들의 손은 생각보다 훨씬 길었다는 것을. 경찰도 법도 모두 그들의 통제 아래 있었고 나는 완전히 혼자였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도 경찰도 믿을 수 없고 법도 내 편이 아니었다. 나는 혼자 결정해야 했다. 그날 밤 다시 협박 전화가 왔다. 내일 정오까지 아이를 넘기십시오. 장소는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만약 거부하면요? 당신 조카는 이번 주 목요일에 혼자서 학원에 가죠.
심장이 얼어붙었다.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다. 그들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자정까지. 전화는 끊기고 나는 멍하니 핸드폰을 쥔 채 앉아 있었다. 선택지는 두 개 아이를 넘기고 모든 걸 끝내거나 끝까지 저항하거나. 머릿속이 복잡했다. 만약 아이를 넘긴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 조용히 사라질까? 아니면 또다시 버려질까? 어쩌면 이번엔 정말 살아남지 못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저항한다면 내 가족이 위험해진다. 조카가, 내 동생이 모두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손이 떨렸다. 그때 모르는 번호 핸드폰이 울렸다. 이번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저예요. 그 여자였다. 카페에서 만났던 그 여자. 목소리가 다급했다. 지금 어디예요? 빨리 피해야 해요. 피하라니. 무슨, 그들이 움직였어요. 오늘 밤 안에 처리하려고 해요. 당신도 아이도. 뭐라고요? 제발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세요. 아이를 데리고 나와야 해요. 전화는 끊기고 나는 망설이지 않고 차 키를 집어들었다. 병원까지 신호등도 제대로 보지 않고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다. 병실로 뛰어가니 복도 끝에서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간호사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분위기가 달랐다.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들은 나를 발견하자 움직이기 시작했고 나는 재빨리 반대편 계단으로 돌아서서 비상구를 통해 병실 뒤쪽으로 돌아갔다. 간호사 한 명이 놀라며 나를 봤다. 어머, 이 시간에 왜?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나는 황급히 병실 문을 열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나는 담요로 아이를 감싸고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간호사가 다가왔지만 나는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복도를 뛰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 남자들이 쫓아오고 있는 것이 보여서 비상계단을 타고 내려갔다. 아이를 꼭 안은 채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1층 비상구를 빠져나와 주차장 달려가 차에 시동을 걸고 급출발했다. 백미러로 보니 그들이 뛰어나오는 게 보였지만 이미 늦었다. 한참을 달린 뒤에야 숨을 돌릴 수 있었지만 여전히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내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는 아이를 보며 이제 어떻게 하지? 갈 곳이 없고 집도 회사도 아는 사람 집도 모두 위험했다. 나는 외곽으로 차를 몰고 한적한 모텔 하나를 발견하고 들어갔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다. 아이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핸드폰을 봤는데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와 있었다. 모두 모르는 번호 문자도 수십 개였다. 어디 있습니까? 돌아오십시오. 이건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마지막 문자는 간결했다. 당신이 선택한 겁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버리고 아이를 내려다봤다. 작은 얼굴, 평화로운 숨소리.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고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 속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없애려 하는지. 미안해. 나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어. 나도 무서워. 하지만 아이는 내 손을 꼭 쥐었다. 작고 따뜻한 손.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그래도 포기는 안 할게. 너는 죄가 없으니까.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계속 확인했다. 혹시 그들이 찾아올까봐.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결심했다. 도망만 치면 안 돼. 이 아이를 지키려면 그들과 맞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나는 그 여자가 줬던 서류들을 다시 꺼냈다. DNA 검사 결과, 비리 증거, 모든 것. 이걸 언론에 넘기면, 아니면 검찰에. 하지만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그들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있을까?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다. 대학 때 친구.
지금은 탐사보도 기자로 일하고 있는 정의감이 강하고 권력에 굴하지 않는 사람. 나는 오래된 연락처를 뒤져 전화를 걸었는데 다행히 연결됐다. 여보세요? 나야. 오랜만이지? 너 왜 이 시간에? 만나야 해. 급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친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무슨 일인데? 세상을 뒤집을 일. 친구를 만난 건 외곽의 낡은 식당이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 나는 서류 봉투를 건넸다. 이게 뭔데? 열어봐. 친구는 천천히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진짜야? 미쳤네. 다 증거 있어. DNA 검사 결과, 병원 기록, 비리 자료까지. 친구는 휘파람을 불었다. 이거 터지면 나라가 뒤집히겠는걸? 그래서 부탁이 있어. 이거 보도해줘. 내가 아니면 믿을 사람이 없어. 친구는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너 괜찮겠어? 이거 나가면 넌 표적이 돼. 이미 표적이야.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어차피 도망칠 곳도 없어. 차라리 싸우는 게 나아. 친구는 한참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맡을게. 며칠만 시간 줘. 고마워. 나는 친구와 헤어진 뒤 다시 모텔로 돌아가 품에 잠든 아이를 조용히 지켜봤다. 조금만 더 버티자. 사흘 뒤 기사가 떴다. 차기 대선 후보 김태성, 숨겨진 친자 논란. 메인 포털 일면을 장식했다. DNA 검사 결과, 비리 증거, 모든 게 공개됐다. 댓글은 폭발했고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다. 검찰이 움직였다. 압수수색이 시작됐고 그 남자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해명은 궁색했다. 나는 경찰 보호 아래 들어갔다. 이번엔 다른 부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아이도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싸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재판은 길고 지독했다. 상대는 최고의 변호인단을 동원했고 언론 플레이도 치열했다. 나는 증인석에 섰고 협박도 받았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법정에서 내가 한 말이었다. 이 아이가 태어난 건 잘못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지우려 한 게 잘못이에요.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렸다. 유죄. 징역 15년. 관련자들도 줄줄이 잡혀 들어가고 비리의 고리가 하나씩 끊어졌다. 그리고 1년 뒤 법원은 내게 정식 보호자 자격을 인정했다. 이제 이 아이는 법적으로도 내 가족이었다. 평범한 일상이 시작됐다. 아침에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밤에는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위험했던 시간들이 마치 먼 과거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가끔 밤에 깨어 아이를 보면 생각했다. 이 아이는 어떤 사람이 될까?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친구들보다 조용했지만 약한 친구를 돕는 모습을 자주 봤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선생님이 말했다. 정민 씨 아드님 참 착해요. 그런데 가끔 어른 같은 표정을 지을 때가 있어요. 중학교 때는 왕따 당하던 친구를 지켜줬다가 혼자 맞기도 했다. 멍든 얼굴로 돌아온 아이에게 물었다. 왜 그랬어? 위험한 거 알았잖아. 엄마도 그랬잖아요. 나 지킬 때. 그 말에 눈물이 났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회장을 했다 부당한 교칙에 항의하고 학생 인권을 위해 싸웠다. 정의로운 것에 분노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싶어 했다. 엄마, 나 로스쿨 갈래. 고3 때 아이가 말했다. 왜? 세상이 불공평하잖아요. 힘없는 사람들은 늘 당하기만 하고. 나는 그런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요. 엄마가 나를 지켰던 것처럼. 나는 아이의 눈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시절
아이는 법학을 공부하며 인권 변호사들과 함께 일했다.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약자들의 편에 섰다. 로스쿨을 거쳐 사법 시험에 합격했을 때 나는 법정 안에 앉아 있었다. 선서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그날 밤을 떠올렸다. 쓰레기 더미, 빗소리, 작은 울음소리. 그리고 또 몇 년이 흘러 27살의 어느 날. 나는 평소처럼 저녁 뉴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익숙한 이름이 들렸다. 새로 임용된 검사 김진수 씨가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진수 검사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요? 화면이 바뀌었다. 검찰청 앞. 기자들이 둘러싼 가운데 검사복을 입은 사람이 서 있었다. 내 아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검사가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리포터가 물음에 아이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입을 열었다. 네. 어릴 때 저를 살려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신가요? 제 어머니입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전 여기 없었을 겁니다. 리포터가 고개를 갸웃했다. 어머니께서 목숨을 살리셨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이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다. 저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27년 전 비 오는 밤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됐죠. 죽어가고 있었어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지고 리포터의 표정이 굳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간호사였던 그분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지켜줬어요. 위험이라니요? 저는 누군가의 불편한 비밀이었어요. 지워져야 할 존재였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저를 없애려 했고 제 어머니를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화면이 클로즈업 됐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처음인데요. 네.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당시 사건은 이미 재판으로 끝났고 관련자들은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저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버려지는 아이들, 지워지는 존재들. 그래서 검사가 되신 건가요? 네. 저는 목숨을 걸고 저를 지켜준 그분께 빚을 졌습니다. 이제 제가 갚을 차례예요. 어떻게요? 아이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엄마, 보고 계시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화면이 흐려졌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킬게요. 엄마가 지키려 했던 정의를요. 세상의 모든 버려진 아이들을요. 약한 사람들을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보여준 용기 잊지 않았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화면이 바뀌었다. 스튜디오 앵커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다.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검사님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을 닦을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쓰레기 더미에서 울고 있던 그 작은 생명. 차가운 빗속에서 죽어가던 핏덩이. 그 아이가 이제 세상을 바꾸려 하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이에게서 온 문자였다. 엄마, 뉴스 봤어요? 깜짝 놀라셨죠?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할 얘기 많아요. 그리고 사랑해요. 항상 고마워요. 손이 떨렸다. 답장을 쓰려는데 눈물 때문에 글자가 보이지 않았다. 몇 번을 지우고 다시 썼다. 그래. 기다릴게. 나도 사랑해. 정말 자랑스럽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27년. 길고 긴 시간이었다. 한 사람의 선택이 한 생명을 살렸다. 그 생명이 이제 세상을 바꾸려 하고 있었다. 며칠 뒤 아이가 처음으로 담당한 사건 기사가 떴다. 신임 김진수 검사 아동 유기 사건. 직접 수사 모든 아이에게 기회를. 기사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었다. 화면에 자막이 천천히 떠올랐다.
죽어가는 핏덩이를 살려줬을 뿐이었는데 27년 뒤 세상은 그 선택으로 바뀌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잠시나마 마음에 닿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말로 다하지 못한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